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100분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월의 첫날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이쪽에 있는 기사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우왕좌왕이다. 발표를 했는데 뭔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 아직도 미정입니다. 이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붙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용 보시면 기재부 정부입니다. 일부 자산만 반영을 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과연 이 소득이라는 걸 뭘로 봐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소득 상위 30%는 제외가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봉이냐?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얼만데 이런 불만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온라인 계약입니다. 학교도 학생도 안 가본 길 간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 굉장히 많은데 이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초유의 온라인 계약, 그리고 학년별 순차 계약, 그리고 수능은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치러지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는 9일부터 고3, 중3부터 온라인 계약 시작. 입시를 앞둔 고3, 그리고 뭐 일부죠. 중3. 역시 급하니까 먼저 갑니다. 등교 병행은 월 말쯤. 등교일자 아직 미정입니다. 모릅니다. 언제 될지요. 유치원은 무기한 휴업이다. 수능은 12월 3일로 미뤄졌고요. 준비 안 돼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한국 기업 작년 영업이익이 반토막이다.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기업들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 있죠?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정은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어려웠다는 겁니다. 매출 제자리인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3% 빠진 경우가 있다. 그래서 뭐 큰 기업들도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기업들 이미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오는 실적 더 걱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부모님 알면 어쩌지 N번방 피해자들 2차 피해 공포다. 지금 들여다보니까요.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겁니다. 혼자 속으로 끙끙 앓면서 지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부모에게 알려질까 그것도 걱정이라는 얘기입니다. 혼자 해결 말고 경찰 신고가 우선이다. 이런 당부를 지금 어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이걸 혼자서 끌어안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꼭 이래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네 분 패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훈가 맨비앤 논설실장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유재일 정치평론가도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 변한봉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일상적 소득입니다. 정부 당국자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어떤 기준으로 줄 것이냐 그러니까 일상적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일상적 소득이라는 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요. 48.1cm 이게 뭘까요? 투표용지의 길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정당이 30개가 넘죠? 만들고 보니까 거의 50cm에 육박을 했습니다. 이거 투표하셔야 됩니다. 이 용지 받으시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무리수와 졸속 지금 정치권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예고된 마스크 대란.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마스크 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요. 마스크 대책이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긴급 재난지원금. 여러 가지 뒷말이 있고요. 오리무중 아니냐. 기준을 모르겠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정부 내에 좀 엇갈리는 이야기들을 좀 손해하고 있어요. 100만 원. 그렇습니다. 100만 원이죠.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딴소리다. 복지부는 기준과 관련해서 재산 합산한다. 소득, 재산, 갖고 있는 거 다 합산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지만 기재부는 그걸 어느 세월에 다 하나? 소득만 본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재난지원금 모호한 기준의 난리인데 정부는 일단 다음 주 발표하겠다. 지금 굉장히 바쁠 거예요. 그럼 고민을 하고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20% 부담 못하겠다. 정부에서 재원이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 9조 1,000억 정도 듭니다. 그중에서 80%는 정부가, 나머지 20%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 일부에서는 그걸 왜 우리한테 부담을 주나 이렇게 또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는 좀 단순하답니다. 보면요. 미국은 억대 연봉자는 빼고 무조건 줍니다. 단순한 소득 기준으로 빨리 주겠다 이렇게 방침을 썼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모든 재산이 포함되지 않지만 일단 신속하다는 특징은 좀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묻자 일상적 소득이라고 얼버무린 장관들. 그렇죠. 장관들 입장에서도 아직 명확한 걸 모르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 기준이 없어 좀 혼란이 있고요. 그러자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발표를 한 건가? 가장 중요한 기준부터 정해놓고 발표를 했어야지 왜 이렇게 빨리 한 것인가?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정부는 아직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정부 당국자들의 이야기를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득 하위 40% 그리고 50% 기준이 정확히 중위소득인지. 여기 나와 있는 소득 하위라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소득의 개념입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그런 여러 소득 중에서 딱 중간소득이라는 뜻이고요. 70% 정도 되면은요. 네. 그게 이제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게 한 월 보면 한 710만 원 정도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게 이제 이 소득을 쭉 세웠을 때 70% 미만이 뭐 정확하게 아직 저희들은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강 봤을 때 한 700만 원 이렇게 넘어가지 않느냐 봤을 때. 네. 자, 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소득 기준인데 그 소득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상적 소득이란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어요. 정갑 실장님, 좀 아쉬운 것은 미리 좀 명확하게 정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묻어납니다. 정부 입장은 정부의 안과 그러니까 여당의 안이 좀 어긋났다. 그러니까 당초 정부 안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못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여러 지적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없죠. 어떤 기준을 좀 명확히 한 뒤에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지자체라든가 뭐 정부 부처 안에 지금 견해가 흩어져 나오는 것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애당초에 이 문제는 하나의 복지가 아니라 정책으로 해서 뭐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좀 더 명확하게 아주 그 단순하게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던가. 미국이 뭐 그런 식으로 했다고 이제 기사에 인용됐습니다만.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는데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미리 그 선 정책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재난 기본소득을 지출하겠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다시 20%를 부담하라 하니까 무슨 돈이 있느냐라는.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과 지자체 간에 좀 더 긴밀한 협의 속에 이 문제가 도출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정부 방침이 발표된 이상 신속하고 단순하게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선별에 따르는 행정 비용도 굉장히 큽니다. 그걸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거냐, 시기를 또 어떻게 할 거냐, 자산을 골라내는 게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래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빨리 정부가 뭔가 결정을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이 선별 비용 얘기를 하셨어요. 다음 기사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죠. 아동수당입니다. 2018년 또 지급이 됐고 2019년도 지급이 됐는데 뭐 이게 처음에는 선별하다가 이제 다 주기로 하고 이렇게 뭐 바뀐 정책인데 아동수당 상위 10% 걸러내려다 첫 해에 대상 선별에만 1,600억을 썼답니다. 선별 비용 치고는 너무 비싼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이거 이상으로 복잡하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비용이 또 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천문학적인 행정 비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산 반영하다 과비용을 초래할 수 있고 재난지원금도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아동수당이 이 자산 부분을 따져보다가 굉장히 시간과 돈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역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소득자료 업데이트 안 되면 실제 피해계층 누락 가능성. 그렇습니다. 지금 소득이 문제가 되는 게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올해 들어서 힘드신 분이 많은데 지난해 소득 갖고 뭔가 기준을 정하면요. 이거 엉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그래서 이런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최영호 고문님, 네. 경제 쪽에 뭐랄까요. 인사이트가 지금 계시니까 제가 좀 어려운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미국의 경우는 억대 소득자 빼고요. 아주 단순하게 소득 기준으로만 딱 잘랐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모든 자산을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선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 비난을 받더라도 단순 면학한 아주 쉬운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이런 것처럼 시간이 좀 걸려도 공평하다는 것, 공평에 초점을 맞춰서 아주 꼼꼼하게 재산과 소득을 파악해서 분류를 하겠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걸 선택해야 됩니까? 근데 아까 정답을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예. 올해 피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올해 소득 신고를 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차별이 나야 되잖아요. 전 국민 다 줘도 좋습니다. 균일하게 주고 예. 연말에 정산할 때 거기서 빼면 됩니다. 이거는요 무슨 누구한테 주고 선별적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속도감인데 예. 다 주세요. 다 주시고 예.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 소득 신고하면서 뭐 그때 기준이 정해진 대로 예. 뭐 뺄 사람 빼고 넣을 사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도로 가져갈 때는 언제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죠. 자, 이게 긴급하고 아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예. 뭐 저 상위 30% 그 사람들 피해서 지금 뭐 다닙니까? 구별이 없는 건데 예.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올해 또 특히 뭐 매출이 84%, 뭐 90% 빠지면 그분들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할라 그러면 예. 다 주시고 연말에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런 그 금융적인 또는 이 현찰적인 복지 서비스를 할 때는 원칙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소득 평가하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해서 지금까지 쫙 왔거든요. 예. 기초연금부터. 아니 이거를 왜 버리냐 이거예요. 이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예. 시스템 다 돼 있어요. 예.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자꾸만 무슨 뭐 선거 앞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만 바꾸려고 그러는 예. 굉장히 정교한 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소득에서 84만 원 빼서 거기서 재산소득 넣고 예, 뭐 예. 등등 하는 게 다 있거든요. 예. 도시별로도 다 다르게 예, 다 예. 해놨어요. 행정비용 들어갈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의 우선순위 예. 이건 급하게 넣어서 빨리 우리가 소비를 좀 예. 하고 이런 뭐 문제니까 예. 다 주세요. 다 주시고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 정산하면 되고요. 예. 그게 사실 미국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뭐 미국은 무차별적으로 준다지만 예. 4월 15일이 예. 소득세 신고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16일부터 뭐냐면 세금 환급이 나와요. 거기에 얹혀서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 불평등을 예. 세금으로 다 조정이 된 후에 예. 일정액을 주는 겁니다. 그 방법을 따라서 하면 돼요. 지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연말에 정산합시다. 그러니까 최영호 고문님은 일단 선별 비용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니까 급하니까 다 줘라. 그리고 연말에 다 신고되잖아. 그때 다시 회수를 하든가 하는 방법이 있다. 그때 소득이 높으신 분은 회수하면 된다. 이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이게 예, 정관 시장님. 최근 흥미로운 게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기본소득 예. 개념에 대해서 공론화된 과정이라고 예.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수당 통합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무척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특히 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입장을 낸단 말이죠. 그 예를 들면 박형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왜 선별로 하느냐. 모든 국민에 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좀 보수 진영에도 그렇죠. 나왔어요.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무슨 50주냐, 100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다가 이제 공론화 과정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뭐 하나의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어쨌든 간에 과정이 다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유재일 평론가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과연. 네. 단순하고 명확한 소득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건강보험을 부과할 때 하는 기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기준을 넣어서 물론 또 공평성에 대한 시비가 있겠지만 그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꼼꼼하게 소득을 다 찾아갖고 그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최영하 고문처럼 다 줘야 되는가 나중에 뭔가 조치를 취하면 된다. 어떤 선택이 좋다고 보십니까? 지금 결정난 거는 얼마 준다. 이거 하나만 명확하고요. 언제 준다도 명확하지 않아요. 언제 주죠? 아직은 명확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저는 형평성도 중요하고 긴급성도 중요하고 공정함도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긴급함이 제일 중요하니까 빨리 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양해를 구해야죠. 그래서 모든 가치를 다 쫓다가 결국은 이도저도 아니게 됐다. 그래서 도대체 뭐냐,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냐, 긴급한 건 맞는 거냐, 공정한 건 그러니까 모든 가치에 대해서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정부가 긴급함에 초점을 두고 해야 되는 거고 긴급하게 할 때는 역시 전부 다 주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가장 쉬운 방법이죠. 가장 그게. 쉬운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형평성과 공정함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연말에 한다든지 뭐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선거 사이에서도 서로 들러리서기 싫다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런 빈정 싸움을 할 때냐. 그러니까 경기도가 잘했으면 경기도가 잘한 거고 중앙정부가 잘하면 중앙정부가 잘한 거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당이잖아요. 같은 당에서마저 이렇게 정책 조율이 안 되고 서로 그 주목을 받는 거 이거에 초점을 맞아서 이 정책 결정 과정에 이러한 것들이 개입되면 산으로 갈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방정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재난지원금 또는 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습니다만 뭐 표현이 어떻거든. 아무튼 이 돈 문제를 지방정부가 사실은 먼저 손을 들고 우리가 먼저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좀 따라가는 듯한 모양을 보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약간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재원 바닥났는데 그렇습니다. 지방정부 재원 넉넉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돈 받는 경우 참 많습니다. 재원 바닥났는데 이재명 경기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지자체의 2조 원 부담 납득 안 된다. 하려면 정부에서 다 부담해야지 이걸 왜 지방자치단체한테 떠넘기나. 20%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도 등 지방정부 40여 곳 자체 지원하느라 예산이 없다. 그렇죠. 여기 표 좀 봐주실까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나 광역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뭐 시, 군, 뭐 구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면 각각 다 재난지원금 다 지금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갑자기 큰 게 하나가 딱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그러죠. 아니, 우리 보고 20% 부담하라는데 우리 이거 준비하고 있었어. 그럼 이 돈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또 묻고 있는 겁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긴급지원금 재원 마련 비상이다. 추가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 그러자 일부 이 지방정부에서는요. 자체적으로 발표했던 재난지원 발표를 보류하게 된 경우. 그렇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 거, 중앙정부 걸 따르다 보니까 지방정부 자체계획 실행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반기든 이재명. 서울신문은 경기도가 대표적으로 이거에 대한 강력한 이의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기든 이재명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분담 안에 자체 지급 그대로.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겁니다. 원래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에 따르면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20만 원을 경기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 경기도에서 그거 못한다 우리 부담. 우리 자체계에 그냥 10만 원만 얹혀주는 거 이거 하겠다. 그래서 90만 원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지방정부가 2조 부담 납득 어렵다. 경기 20% 분담 대신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 이거 그대로 가겠다. 정부가 요구하는 거 우리 따르지 못한다. 이렇게 돼서 반기든 이재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명문 변호사, 이거 무슨 상황일까요? 이렇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닥쳤을 때 정부에서 통일적으로 먼저 좀 뭐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다가 지자체들이 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따라가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2중, 3중 지원이 됐었는데요. 어제 오늘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지방자치단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포천에 사는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하위 45% 소득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합치면 476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 기사에 나왔던 476만 8천 원을 받게 되는데 서울에 사는 중2 이상의 소득 되시는 분들은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이게 너무 이제 지역적으로 불균형 차이 너무 크게 되는 거고 소득에 따른 형평성도 전혀 문제가 안 맞게 되는 거겠죠. 어디 사는가에 따라서 받는 돈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나타날 수 있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이제 뭐 소득 하위 뭐 80%, 70%만 주겠다고 얘기하게 된다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소득세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데 아니 힘든 시기에 나도 사업하기 힘든데 국가에서 나는 왜 안 도와주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변환봉 변호사도 사무실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저도 지금 직원 9명을 고용하고 있고 매달 급여에다가 법인세, 부가세 내고 있는데 몇 천만 원씩 나갑니다. 그 1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좀 뭐 크지는 않죠, 당연히. 당연히 크지는 않겠지만 내가 국가에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기여를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나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전혀 없네라는 생각밖에 들진 않거든요. 그럼 일단은 어쨌든 국가에서 모든 국민을 배려한다는 생각이 들려고 한다면 최고위원이나 유평론가님 말씀처럼 일단은 다 주고 연말 정산이라든가 종합소득을 통해서 분명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때는 이중적인 행정 비용이 들어갈 필요도 없겠고요. 그러면 괜히 저 같은 국민들한테 국가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진 않을 거거든요. 일단 전 국민들한테 100만 원이든 150만 원 통일적으로 지급을 하겠다.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평등하게 포천에 사는 사람은 400만 원, 서울 사는 누구는 0원이 아니라 일단 국가에서 지자체와 조율을 거쳐서 모든 사람에게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고소득자들은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나으시니까 연말 정산이라든가 종합소득세를 통해서 환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논란이 좀 불식일 수가 있을 텐데 아까 최영우 고문님 말씀에 동의 좀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동의하죠. 말씀하시네요, 저희 뭐 연말 정산이라든가 종합소득세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국가가 1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기사도 소득으로 잡아서 과배라고 회수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너무 주먹국으로 중구난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상처받는 국민들도 있고 형평성에 따라 차이가 벌어지는 국민들도 있고 여기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정부가요 그동안 이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게 복지 정책이거든요. 복지 정책을 나올 때마다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는 진보 진영에서 주로 주장을 했고요. 보편적 복지 그리고 선별적 복지 제가 혼동했네요. 보편적 복지는 진보 진영에서 주장을 했고 선별적 복지는 보수 진영에서 주장했는데 그거에 대한 비판이 많으니까 의식을 해서 애매한 수준. 그러니까 50%만 주는 게 아니라 70%까지 높인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수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지적도 정치권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유재일 평론가께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반기를 든 셈이 됐어요. 중앙정부의 정책에. 그렇죠. 근데 같은 당 소속이고 여권 인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현상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민첩함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경기도가 제일 빨랐죠. 이 이슈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선도를 이제 중앙정부가 따라가는 건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얘기할 때 종합계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종합계획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복지부하고 기재부 사이에서도 나왔지만 부처 간 조율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다릅니다. 생각이. 그렇죠. 그리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도 지금 조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당인데 같은 당이고 같은 정부 내에서도 이렇게 부서 간 조율이 안 되고 있으면 도대체 종합계획이라는 얘기를 왜 붙이냐는 얘기예요. 다 각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컨트롤 타워라는 게 의견을 조율하는 기능 자체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각 부처하고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각자의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면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좀 조율을 하는 걸 택해야 될 거다. 지금 이 모습은 아주 안 좋은 모습이죠. 사실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지방정부 역시 정치인들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경기지사가 선도를 했죠. 다른 지자체보다. 근데 뭐 규모를 좀 줄여서라도 당초에 주창했듯이 전 국민에 지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 혼란이 예상이 됐던 거거든요. 그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부처 간의 어떤 혼선 그거는 뭐 제목으로도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재정 이 문제는 경제부총리의 소관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뭐 크게 이견으로 보지는 않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0%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저는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지자체에서 지금 요구한 20%를 조정된 많이 포함시키겠다라고 한마디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왜 여기에서 비롯됐나는 뭐 복선이 좀 있을 겁니다. 뭐 정치적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지자체는 어쨌든 단체장으로서 자기의 고유 영역으로 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당연히 차별성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자체 여건이 다른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합니까? 그런 점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어쨌든 20%를 추가 지원을 하라라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침을 정한 지자체는 그것을 가름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정책 운영을 해나가면 저는 큰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구 의원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근데요, 우리나라 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가 51%입니다. 평균이. 서울이 80%로 되고 그렇다면 충분히 중앙에서 컨트롤 해갈 수 있거든요. 어차피 여기 뭐 지방교부금 나온 데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유지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 지금 뭐 잡아서 못 가고 이러는 것들은 사실 중앙정부에 좀 뭐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 지금 비상사태인데 좀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정원걸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협의만 하면은 금방 되는 거거든요. 사실 가장 좋은 모습은 이런 큰 정책이잖아요. 온 국민이 영향을 받는 정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을 해서 발표할 때 장관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 같이 와서 브리핑을 하고 모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건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다 따로따로 얘기하고 따로따로 발표하면서 이런 혼선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 주제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번엔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먼저 화면 좀 봐주세요. 이게 뭘까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입니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일단 깁니다. 하얀색. 근데 옆에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 속의 인물이요. 50cm 잔을 들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가. 거의 50cm 자기리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선관이라고 붙여있는 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는요. 48.1cm. 여기 전체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48.1cm. 이제 투표하러 가시면요. 투표소에 이걸 받게 됩니다. 그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하는 용지와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받게 되는데 이걸 받으면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막상 현장에서 이걸 받으시면 기분이 좀 어떠실까요? 이만한 걸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요. 또 주목되는 거는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좀 확대해 주실까요? 앞부분 좀요. 이 상단 부분 좀 크게 잡아주세요. 통상적이면 번호는 1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호 1, 2, 3. 여기 보시면 1, 2번이 없어요. 기호가. 이것도 이번 선거만 그렇습니다. 지금. 1, 2번 여당, 제1야당이거든요. 자기네들은 비례대표 후보 안 내고요. 위성정당 만들었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그러니까 여기는 빠진 겁니다. 비례선거로. 그래서 3번부터 시작합니다. 민생당이 맨 위에 있어요. 이것도 이번 총선 과정이 얼마나 기형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 투표용지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자, 먼저 이 투표용지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정치권 소식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기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합당 유튜브 이름이 옳은소리입니다. 옳은소리. 그러니까 그 제목은 바른 소리만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뜻인데 통합당 유튜브에서 나와서 어떤 한 인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교도소에서 무상급식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상급식 뭐 한참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은 교도소 얘기를 한 겁니다.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공식 채널 진행자 무상급식 제공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죠. 그러자 이게 파문이 일었어요. 그러자 통합당에서 부랴부랴 이 영상을 삭제했는데 이미 언론에서 다 포착했습니다. 지워봐야 소용없습니다. 볼 사람 다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의 통합당 연수갑에 출마한 후보는요. 인천 총구석이라고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이제 지원을 하러 그 방문하니까 너무 뭐 기뻤나 봅니다. 그래서 인천 총구석까지 와주셔서 뭐 이렇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그쪽에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할까? 이런 또 느낌이 드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문제의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고 임기 끝나면 저 오랫동안 무상급식 먹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친환경 무상급식. 그렇죠. 친환경 무상급식. 어느 교도소든 친환경 무상급식이 공급되고 있으니까요. 무상급식을 몇십 년 드시고 싶으신 건지 이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라도 차라리 잘못했다 그러고 죄값을 치르게만 안 해준다면 지금 당장 권력을 내려놓겠다. 대통령에서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딱 한마디. 교도소 무상급식 먹이면 된다며 대통령의 저주를 퍼은 미래통합당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바랍니다. 그저 대통령 흠집 내기에만 골몰하는 미래통합당은 공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조차 느끼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좀 패널 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판례를 좀 드리면서 떠오르시는 생각을, 이 상황을 보고 떠오르시는 생각을 좀 써달라고 미리 질문 좀 드렸어요. 최영원 고문님, 무슨 마스크를 쓰셨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요, 마스크의 원래 용도가 자기가 있는 바이러스를 딴 사람한테 넘기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불량, 이 정치라는 건 사실 말공장이거든요. 예. 이 굉장히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말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 그 말을 바이러스처럼 지금 전파하는 거예요. KF 지금 뭐 94만 써도 우리가 충분하다 그러는데 KF 300. 예. 마스크를 씌워야 됩니다. KF 300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아무것도 오가지도 못하는 겁니까? 오가지 못하게 돼요. 이런 말, 진짜 불량 말. 예. 불량 상품은 우리에게는 진짜 정치 바이러스예요. 불량 바이러스. 근데 이런 불량 바이러스인데 이런 얘기 왜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뭐 선거 때라서 지금 하는 건데 예. 항상 그것도 어떤 도가 있고 아니, 선거 끝나면요. 예. 동종업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이걸로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나가는 좌익 우익이 돼서 두 날개가 같이 져서야 비상을 하는데 예. 그게 되겠어요? 이거는 뭐 KF 300 아무것도 안 나오도록 이런 것들은 마스크를 씌워야 됩니다. 통합당도 깜짝 놀라서 얼른 내렸어요, 영상을. 근데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 보실 분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또 나오잖아요, 지금. 정관 실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예. 아무리 만끽한다고 하지만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예. 있는데 선거가 다가올수록 예. 이른바 뭐 뜻하는 바는 선명성 경쟁인데 예. 그러면서 막말이 굉장히 횡행하죠. 예. 역대 선거에서도 그걸 통해 가지고 민심에 상당히 그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2년 당시 총선에서도 예. 2016년이죠. 김민민 씨가 막말 파동으로 상당히 예. 영향을 받았고 또 뭐 과거에 보면은 뭐 노인 폄하 발언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그 심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왜 근절되지 않느냐, 반복되지 않느냐. 이번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도 봤습니다만 예. 막말한 인사에 대해서 공천에 대해서 불이익 내지는 배제시키겠다는 것을 각 당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를 보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민경우 의원에 대한 공천을 둘러싸 여러 가지 그 당 안에서 논란이 있었죠. 예. 번복도 되고 예. 하다가 결국엔 공천이 됐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기성 정치권 제도 안에서 예. 스스로 선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을 때 이게 좀 저는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어떤 막말 형태, 어떤 뭐 정치적인 뭐 득이라는 어떤 그 착각 속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벼랑봉 변호사가 한국당이 아니라 통합당에 계시잖아요. 이거 좀 해명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해명을 할 사안은 아닐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이제 유튜브라든가 그런 팟캐스트에서 자극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야 조회수가 올라간다는 걸 생각을 하셨었는데 이게 공당의 공식적인 유튜브라는 걸 좀 간과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개인 유튜브라면은 뭐 이제 저 정도 발언을 하시는 분들 간혹 있기는 하시는데 이제 어쨌든 당의 공식적인 유튜브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부적절했다는 생각은 하고 예. 있고요. 다만 이제 선거 다가올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보다 실수를 줄여가는 것인데 그렇죠. 이제 좀 더 선대위에서 조금 더 그런 정제된 표현에 있어라든가 실수를 줄이는 좀 방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의 열성 지지자들은 저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뭐 환호한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까? 환호라기보다는 그냥 겁니까? 단순히 그냥 속 시원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게 어쨌든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공당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언론들의 평가는요.
무리수를 둬도 너무 무리수를 뒀다. 이런 말 왜 하는가? 뭐 이런 평가가 오늘 많습니다. 예, 유재일 평론가. 저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을 한다면 예. 뭐 라임 스캔들, 뭐 사모펀드 정책. 지금 현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슈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예. 왜 이렇게 인물 공격에 인상 비평을 했을까? 저는 통합당이 예. 이슈 공격을 하려면 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죠, 뭔가. 그렇죠. 이거 쉬운 길을 텄겠고 이건 일종의 무능이다. 이런 식으로 선거 준비하는 거 안 좋다. 그러니까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런 너무 단순한 인물 얘기만 하고 있다. 네,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공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을 해주신 거네요, 지금.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죠. 사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유재일 평론가의 말이 더 아픈 거 아닙니까? 공부 얘기를 했어요, 지금요. 네, 그렇죠. 변호사 변호사 뭐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확히 예.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라인펀드, 사모펀드라든가 그런 문제들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당에서는 그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바로 두 줄, 세 줄 압축되게 쉽게 설명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도 쉽게 이해시키기가 그렇죠. 만만치가 않다. 라인펀드만 설명을 해도 한 2, 30분 정도는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좀 아마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냥 짧게 인물평으로만 가야 지지자들이 환호하니까 그런 쉬운 길을 택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럴수록 좀 더 정제된 표현을 하고 좀 더 공부를 하시는 모습들을 보였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양호 고문님께는 요 내용 좀 물어볼게요. 여기 이 마지막 부분 기사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제 잠깐 다뤘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인천 연수갑에 출마하는 통합당 정승현 후보입니다. 어제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성구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뻤나 봅니다. 환영을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유승민 대표께서 이렇게 인천 총구석까지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아마도 이 정승현 후보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의 방점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현장에 있던 분들은 인천 총구석이 귀에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유승민 의원도 당황스럽죠. 아니 무슨 인천이 총구석이에요 라고 일단 얘기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아는 거죠. 이 말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를. 자, 논란이 되자 입장문을 냈습니다. 역시. 정 후보는 겸양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주의한 발언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각별히 주의하겠다. 이게 왜 이렇게 또 주목을 받냐면요. 지난 2018년입니다. 지방선거 당시 당시는 자유한국당 인사죠. 이부망천이라는 얘기를 뱉었습니다. 당시에. 그때도 인천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또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요. 최양호 고문님. 제가 정승현 후보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요. 예. 저렇게 뭐 막말하고 이러는 이 성품을 가지신 분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막말은 아니고요. 네, 뭐 알실수일까요? 뭐랄 그럴까요? 자기를 좀 낮추는 예. 또는 그런 뭐 부분에서 나왔는데 진짜 뭐 100배 사죄를 해죠. 예. 그리고 인천 시민을 대표해서 일하실 분이기 때문에 예. 인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는 그런 말들을 사실 많이 준비해 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전문가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의 그런 뭐 실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에 예.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꼭 예. 해야 되는 말 이런 것들이 준비된 국회의원들의 아주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만약에 유승민 대표께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유승민 대표께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인천 연수까지 와주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좋아할 거예요, 주민들이요. 그런데 총구석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이게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실수겠죠, 이거는요. 자, 이번에는요.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로 직접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죠. 더불어시민당. 그러나 통상 정치권에서는 위성정당이라고 부릅니다. 그 공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국민 기본소득 월 60만 원. 이런 공약이 나왔어요. 더불어시민당의 황당한 공약이다. 공약을 많이 냈는데 그중에서 한 대목입니다. 이게. 그리고 상장사 시총 1%를 환수해서 뭐 어디다 쓰겠다 이런 주장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거 착오입니다. 준비 안 된 게 실수로 선관위에 공약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취소를 했습니다만 이미 등록됐고 다 공개됐습니다. 취소한 자체도 아니 무슨 당이 정책을 올려놓고 또 취소를 하는가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매년 1% 환수, 그리고 원전 위험세, 뭐 이런 공약이 나왔어요. 여기서 역시 이제 황당 공약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표로 정리돼 있는데요. 여기죠. 전 국민에게 60만 원 기본소득, 그리고 뭐 적폐 저항에 대한 사회개혁 완수,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한반도 좋은 이웃국가 정책이라는 공약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북한을 이웃국가로 아예 인정을 하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정부가 강조하고 진보 진영도 강조하는 어떤 통일 정책과는 약간 다르게 되는 거예요. 색깔이.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합니다. 평화 위협 행동에 총대응하겠다. 북한이 위협하면 우린 총대응한다. 이건 마치 미래통합당에서 나오는 주장 같기도 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요. 그런데 이게 더불어시민당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는지 유재일 평론가하고 변환보 변호사는 쓰신 걸 앞에 좀 걸어주세요. 생각나시는 표현을 제가 써달라고 미리 질문 드렸는데 먼저 변환보 변호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여당이라고 하면 이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치밀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완만한 속도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보층에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게 바로 여당의 품격이라고 할 텐데 지금 이제 더불어시민당 물론 본인들은 여당이 아니다. 별개의 정당 얘기는 하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위성정당이고 여당의 이중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야말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허경영의 후예들이 허경영다운 공약들을 던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또 허경영 얘기를 하시는군요. 좀 적어도 여당으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국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서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공약을 내세워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다 해서 막 던지고 차후에 우리나라 재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것이 국가 정책 기조가 어떤 방향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던지는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좀 잡아주세요. 논란이 어제 좀 일었죠. 그러자 최종 공약 아니다. 철회했습니다. 다시 내겠다고. 그럼 설명이 이 더불어시민당, 이게 연합정당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죠. 여기에 참여한 여러 정당들의 어떤 정책을 논의하고 모으다 보니까 나온 내용이 그냥 실수로 올라간 거다. 그러니까 실수로 잘못 올렸다는 거예요. 유재일 평론가. 그러면은 그 당이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걸 자인하는 겁니까? 뭐 졸속으로 만든 거 맞지 않나요? 급하게 만들었죠. 급하게 만들었고 저는 이제 여기다 이제 궤도 이탈 위성정당. 근데 위성정당이면 달처럼 지구를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지구에서 이탈했네요. 지금 이 모습이 이탈한 거다 지금. 그러다가 이제 화들짝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궤도로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무 감각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모 정당하고 조율도 없고, 그리고 이제 급조된 티가 나고. 그래서 위성 정당 아닌 척을 너무 심하게 했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열린민주당이 또 있죠 지금. 이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는데 열린민주당 쪽에서 이 대북 정책 공약 한 가지를 가지고요 굉장히 또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끌고 온 우리 진영의 정책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굉장히 또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이게요. 요번 선거에 아주 이제 끝나고 나면 이합 집산이 아주 엄청나게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친자 확인 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효자다 아니다, 뭐 DNA. 어제 사실 뭐 나중에 총선 끝나고 DNA 확인해 보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뭐 그러니까 친자 확인 소송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자기의 무슨 정당 정강 이거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넣을 때 가장 큰 취지가 뭐였냐면 양당제 폐해를 없애자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다는데 이번에 양당제가 더 강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잖아요. 여기 뭐 뭐 민주당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사실 뭐 더불어시민당이죠. 더불어시민당입니다. 이런데 정강정책 필요 없는 거죠. 나중에 이합집산해서 한 대로 양당으로 다시 뭉칠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실수로 해서 올린다 그러는데 그만큼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서 선거법을 개정할 때 가장 큰 모티브였던 양당 제도의 폐해 더 극심해지는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아까 투표용지부터 보여드렸죠. 지금 상황이 참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지금 이런 모습도 사실은 보지 못했던 일들. 계속 지금 총선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비치고 곳곳에서 뭐 실수다, 잘못 올렸다, 아차다,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인데요. 해외에서 들려온 상황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확진자가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에 달하는 사망자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자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9.19 넘어선 미국 코로나 사망. 9.19 당시 이거 엄청난 테러였죠. 그 당시 사망자가 2,900여 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3,1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겁니다. 그러자 이제 백악관에서요 이런 얘기합니다. 최대 20만 명이 숨질 수가 있다. 20만 명이요. 근데 이 20만 명은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면 20만 명이랍니다. 대처를 전혀 안 하면 200만 명이라는 숫자도 나올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죠. 코로나 TF 거리두기 해도 확산, 아무것도 안 하면 220만 명 사망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또 다른 코로나 발병 우려도 있다. 여기 보시면 워싱턴주 등 세 곳은 자택 대피령을 내렸는데 위반 시 $5,000 벌금, 90일 규류. 집에 머무르라 그랬는데 그냥 나와버리면 이유도 없이 나오면요. 잡혀가는 거네요, 이거. 바로. 여기 지금 요 내용이, 이 기사에 다룬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여기 보면 데버라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조정관. 그러니까 지금 뭔가 총괄을 하고 있는 분인데 방송에서, 미국 방송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인이 현재 필요한 조치를 완벽하게 따른다 해도 10만에서 20만 명이 숨질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60만에서 22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You know, I would say between 100 and 200,000 cases, but I don't want to be held to that. I mean, we're going to have millions of cases, but I just... That the peak in death rate is likely to hit in 2 weeks. I'll say it again. The peak, the highest point of death rate. Remember this. 정말 실장님, 미국 상황이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숫자가 진짜 이렇게 전망을 하나 싶기도 합니다. 초기 대응 시기를 놓쳤다라고들 하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그런 흐름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적극 대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20만 명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일부 전문가는 50만 명, 그 이상의 어떤 사망자를 또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미 뭐 우리나라 중국 거쳐갔듯이 스스로의 어떤 사회적 격리 그리고 빠른 어떤 진단을 통해서 찾아내는 이런 과정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제 미국의 이제 의료시설 이것이 뒷받침되느냐. 지금 외신을 통해서 보는 뉴욕의 상황은 사실은 거의 뭐 의료 시스템이 거의 무너진 듯한 거의 유령 도시처럼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물론 우리가 뭐 지금 걸어보지 않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선진국의 개념이 도대체 뭐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는. 뭐 유럽이 왜 저럴 수가 있느냐. 이번에 그런 생각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번 이렇게 새롭게 정립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각국의 어떤 초비상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협조, 공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류의 어떤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각인해야지. 저는 미국의 문제, 유럽의 문제를 떠나서 예를 들면 동남아라든가 아프리카, 소위 어떤 의료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은 나라에 확산됐을 경우에 그 인명 피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떤 전쟁 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어떤 국제적 긴밀한 공조 속에 또 스스로의 자국의 대응 마련 이것은 정말 항상 긴장을 하면서 계속 가야 될 길이다. 뭐 우리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 그런 점을 인류사에 지금 던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런 소식, 영상이나 사진을 보실 때 우리나라에 계신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심각하고 위험하다면서 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닐까?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나왔거든요. 이제야 깨달았나 봅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마스크 대란 비웃더니 뒤늦게 마스크 쓰는 유럽 그리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마스크 대란 있었죠. 굉장히 좀 우여곡절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 있어요. 다들 쓰고 좀 구매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과거에보다 아주 용이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홍콩 등에서 방역 효과 보자. 오스트리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프랑스는 경찰에 지급하기도. 그러나
이탈리아, 스페인에선 자발적 착용 늘었다. 여기는 뭐 딱히 얘기는 없는데. 이 정도 가면은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렇게 급한데요, 지금? 그런데 아직도 마스크 쓰는 걸 뭐 문화다 그러면서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영학 고문님, 왜 그러는 겁니까, 거기는요? 근데 우리가 마스크 쓰는 주요 원인하고 그쪽에서 쓰는 거하고 다르죠. 우리는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하는 걸 방지하는 게 마스크의 주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기는 아픈 사람이 내 바이러스를 딴 사람한테 안 넘겨주는 이 주 목적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썼을 때 드는 생각이 우리는 밖에서 오는 걸 나를 보호하기 그렇죠. 위해서. 근데 그쪽에서는 내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아프고 마스크 쓸 정도면 집안에서 안 나옵니다. 그게 문화적 차이예요. 근데 지금 그걸 따질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니니까 이제 뭐 진짜로 이 지역 감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렇게 되는데 저희 뭐 지금 늦게나마 지금 빠른 이런 조처들을 지금 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여기는 뭐 완전히 지금 ෂut다운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생겐 조약이 지금 뭐 이 우습게 될 정도로 지금 이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뭐 이태리, 스페인 여기가 잡히면서 미국도 같이 잡힐 때 이 전체 큰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곡점은 올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그런데요, 때문에 문제가 빨리 있습니다. 해야 여기 됩니다. 요 내용 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근데 문제는요, 마스크를 쓰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공급입니다. 우리도 한번 겪었잖아요, 공급 문제를. 마스크 쓰고 싶어도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스페인의 일부 의사는 스킨 스쿠버가 잠수할 때 쓰는 마스크를 개조해 쓰는 형편이다. 없으니까.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매주 4천만 장 정도 필요하지만 자국 생산은 800만 장. 이거 턱없이 부족하네요. 이거 공급 딸리는 겁니다, 지금요. 방금 저 앵커가 시작했던 본질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어떤 확산이라든가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죠. 이미 뭐 우리나라나 겪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제 전 국민 마스크에 예를 들면 그 자국 내에서 의무화했을 경우에 공급이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기에 굉장히 마스크를 적극 권유했다가 정부가 좀 매일매일 그 국가들은 굉장히 혼혈을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는 감안한 하나의 정책적인 그 어떤 속도의 문제라고 보지. 지금 뭐 초기에는 왜 마스크를 얘기를 안 했다가 지금 하느냐. 그 문제는 그 정도는 다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유재일 평론가. 일단은 그 글로벌 가치 체계에서요. 유럽은 마스크를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수입하는 거로 조달하는 계획이었던 건데 지금 전 세계에서 누가 마스크를 이게 수급이 지금 마스크 얼마나 귀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럽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의료 체계를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비축 물자에 대한 비용을 너무 줄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전략 물자로 보고 비축해 놓은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인공호흡기죠. 평상시에 쓰는 용도 정도만 생산해 놨다가 이 비상사태 시에 이걸 맞추지 못해서 결국은 환자의 생존율을 뚝 떨어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게 지금 인공호흡기의 부족 사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유럽이 엘리트들에 의한 안정적인 정치를 하고 있었지만 처음 겪은 사태에서 엘리트들도 혼란이 빠졌을 때 대혼란에 빠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뭐 마스크를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리고 무증상자 감염이 있다,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다른 소리를 했을 때 이 혼란.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국하고 한국이 저렇고 일본이 저렇게 덜한 걸 보니 저거는 자기들보다 못하는 나라들에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봤었던 오만함. 그런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사태가 벌어진 거고 우리도 이게 남의 일 보듯 하지 말고 지금 의료진의 피로도도 관리해야 될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저렇게 대유행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비축 물자들을 충분히 비축해 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부 기사는요. 지금 유럽과 미국이 이렇게 이를 키운 배경에 대해서 일본을 참고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미국, 이른바 서방 국가들은요. 아시아에서 벌어진 문제를 판단할 때 일본의 모습을 보고 판단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아시잖아요. 일본 얼마나 문제가 많고 더뎠는지. 그렇다 보니까 그거 따라다가 이런 일을 키웠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준 이제는 바꿔야 될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은요. 자, 이번에는요. 온라인 계약과 관련된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뭐 온라인 계약 그리고 뭐 날짜 이는 다 정해졌는데요.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 초점을 고3과 재수생에 좀 맞추고 있네요. 이 기사는요. 12월로 수능이 연기가 됐죠. 2주 연기돼서 12월 3일입니다. 그리고 자, 재수생은 웃고 고3은 울고. 재수생은 이미 6월부터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기숙학원 가는 사람 많다. 근데 고3은 학교조차 못 간다. 집에서 그냥 혼자 알아서 하고 있었다. 벌써 한 달 넘게 시간 버렸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입시가 누구는 유리하고 누구는 불리한데 재수생과 고3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고3 등교 계약 6주 늦어져. 그리고 수행평가, 동아리, 봉사준비 뭐 이런 거 할 거 많습니다. 그리고 입시 때 이거 다 활용되잖아요. 그런데 막막하다. 그리고 원격 수업 역시 학교별 격차가 커질 듯하다. 뭐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먼저요. 어제 교육장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은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4월 9일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1, 2학년은 모두 4월 16일에 온라인으로 학사 일정이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4월 16일에, 초등학교 저학년은 가장 마지막으로 4월 20일에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겠습니다. 우선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직속으로 원격 교육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도교육청과 함께 체계적인 원격 수업을 준비하고 지역별, 학교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지원을 금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자, 이건 고등학생 고3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컴퓨터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없는 집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애 혼자 수업이 될까? 아이가 어려요.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이게 혼자 화상 보면서 선생님하고 얘기. 사실 교실에서도 어린아이들은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뭐가. 여기도 보겠습니다. 전 국민 67% 조사해 보니까 17만 명이 기기가 없더라. 그러니까 화상 수업을 받을 만한 그런 기계가 없더라. 그리고 다자녀 가정에선 아니 우리 집에 PC가 하나 있고 노트북 하나 있는데 이거 갖고 안 되네요. 이거 아이들. 그리고 어떤 집은 PC 하나밖에 없는 집인데 우리 컴퓨터 더 사야 됩니까? 아이들 다 수업 받아야 되는데 이런 또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교사 또 학교 따라 수업 역량 편차. 이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도 하나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원격 수업 어떻게 하나?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카메라 보면서 선생님 말씀 듣고 1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것도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계속 수업이 있으니까요. 이게 되겠느냐. 맞벌이 부모의 한수입니다. 사실 옆에서 부모님이 같이 도와주면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유지엘 평론가.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네요. 지금요. 근데 딱히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네. 일단 원격 수업 자체도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예. 원격 평가가 가능할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점수 먹여야 되고 사실 그거는 현장에서 가서 해야 그렇죠. 되는데요. 이게 원격으로 했을 때 부정의 예. 우려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발생했으나 문제 해결 방법은 이거는 뭐 정부만 말할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니까 안 해본 거예요. 아니, 이것도 안 그러니까요. 해본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처음 겪는 일인데 예. 아이디어를 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주영하 고문님 뭐 하신 말씀 있으신가 본데. 아니 근데 전 세계가 지금 학교가 이제 개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이 개학을 한 나라가 있어요. 오. 호주, 싱가포르, 대만이 했습니다. 거기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니까 대만 예를 들자면 예. 일단 학교 등급기를 10개로 나눠서 따로따로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들어오게 하고 붐비지 않게. 예, 붐비게 하고 그러면 학생마다 오늘은 너는 1번 길, 너는 뭐 10번 길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까? 근데 거기에 판단은 뭐냐면요. 집에 혼자 놔두는 경우, 그다음에 학원에 가는 경우, 학교에 가는 경우 세 가지 중에 가장 통제 가능한 지역은 학교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 와라. 그리고 그 대신 뭐를 해줬냐면 칸막이를 해줬습니다. 자기 개인 옆에 책상에다가. 비말이 안 되게. 아이디어다. 방법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왜 안 하고 맨날 이런 장기적인 생각 안 하고 계약 일자만 따지고 있냐고요. 환경을 바꿔주면 되고요. 제가 보기에도 판단은 그 판단에 대한 근거는 있는 것 같아요. 학교야말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데지. 만약에 집에다 놔두면 거기서 놀러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면에서 다른 나라 시행하는 거 좀 봐야 되고 저 같은 서생도 이런 소식을 접하는데 이제 교육부에서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양구 의원님이 그냥 호통을 치시네요. 지금 한마디 같은 거 왜 생각 못하느냐. 다른 나라 하는데 왜 못하느냐. 뭐 이런 말까지. 네, 애들 특성상 사실은 굉장히 통제가 어렵죠. 예. 그러니까 특히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이면은 그걸 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저는 이런 문제는 심플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순위를 뭘 둘 거냐. 어쨌든 간에 코로나 확산과 예방이 첫 번째 어떤 정책이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 문제는 차선책일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개혁이랑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피하다고 보고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온라인 수업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격차 이른바 어느 학교는 뭐 와이프가 되니 안 되니 어떤 기반 시설이 돼 있느냐 안 되니 이런 것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매진해 가져 해서 그런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데 지금 역량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방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작은 됐고요.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효과적으로 불편함을 가능한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고민하고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사고가 하나 났는데요. 사고가 났는데 이게 사실은 최근에 이렇게 학생들이 개학을 제때 못하고 하면서 뭐 사실은 벌어졌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내용 보겠습니다. 코로나 개강 연기에 배달 알바 나선 대학생 13세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13세가 또래들하고 차를 훔쳐서 몰고 가고 그 차를 과속으로 달린 거죠. 그러나 알바에 나선 대학교 신입생입니다. 일하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10대 8명이 서울에서 차를 훔쳐서 대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28일 새벽입니다. 과속으로 막 지나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늦게 마지막 배달 알바를 하던 대학 신입생 하숙비라도 좀 더 보태고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충돌했습니다. 그 오토바이와. 그리고 그 대학생은 숨졌습니다. 경찰 추적 따돌리다 오토바이 충돌. 뭐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변호사. 네. 근데 13세잖아요. 네. 이거 이른바 촉법 소년 아닙니까 또? 그렇죠. 촉법 소년으로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지 않고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가 되긴 하겠죠. 근데 소년원 송치 자체도 이제 소년원에 가서 이제 있는 것이니까 몇 년 동안은 아마 살아야 되긴 할 것 같고요. 이 사건 자체도 상당히 안타깝지만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집에서 나가지 말자라고 했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나가서 사고를 치고 있다라는 거.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묶어놓은 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에 개학이 늦어졌다 그래서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또 학비를 벌기 위해서 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오늘 아침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것을 보니까 속보로 떴었던데 아마 이제 실물 경제 지표에 코로나 영향이 아마 5월 이후부터 반영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타격이 올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정지가 되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경제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미치는 것은 그 이후부터 더 심각한 파고가 몰려올 텐데 이런 상황도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이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모두가 좀 생각을 해야 될 시기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변을 당한 이 대학 신입생 얘기가 좀 더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B군입니다. 올해 대전 지역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개강이 늦어지자. 그러니까 이 학생은 원래 대전에 안 살아요. 다른 곳에 살다가 이제 학교로 온 거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하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합니다. 신입생으로 개강이 늦어지자 용돈을 벌기 위해 오토바이 배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이 고향인 B군. 대학 인근에 원룸을 마련하고 개강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이 나온 겁니다. 어떡합니까, 이걸 어떡합니까? 오늘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신문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또 정치권 소식을 좀 나눠서 드렸는데 이번에도 하나가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입니다. 어제 관흥클럽 초청 토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안철수 오늘부터입니다. 그래 오늘부터입니다. 400km 국토 종주합니다. 달리고 뛰고 걷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되게 바쁠 때 아닙니까? 이 선거 기간인데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구석구석 다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배부른 돼지가 더 먹으려고 한다. 여기서 말한 배부른 돼지. 위성정당 얘기를 하면서 했어요. 그 비판을 한 거죠. 그리고
선대위를 꾸렸는데 이름이 언행일치랍니다. 그 선대위의 이름이 언행일치 선대위다. 이렇게 출범식도 가졌습니다. 자, 유재일 평론가. 네. 그러니까 위성정당 이거와 관련해 저항을 하기 위해서 국토종주를 한다고 했어요. 네. 이거 무슨 생각일까요? 뭐 그게 두 개가 왜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딱 들었을 때 와닿지 않는 정치 구호는 좀 선거 앞두고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전 안철수 대표가 시종일관 작년부터 그 마라톤 하시죠. 그리고 이번에 국토종주 하시고 이런 아이콘도 뛰는 아이콘 쓰시거든요. 그래서 뛰고 뭐하고 이런 아이콘을 계속 밀어붙이고 계시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 마케팅이 성공할지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호응은 없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안타까운 건 지금 이제 10% 득표를 해도 5석을 얻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안철수 대표가 작년부터 구상을 하셨던 거를 대라면 10% 득표면은 의석수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거든요. 비례정당이 원망스럽겠죠. 뭐 저는 자기의 계획대로 쭉 가시는데 계획을 했었던 대로 갔을 때 얻을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만든 위성정당이 원망스러우실 거다. 변환봉 변호사가 잠깐 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총선을 염두에 둔 것보다는 물론 이제 지금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선보다는 어쨌든 간에 총선 이후에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통한 대선 후보로서 를 둔 염두에 둔 행보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서 총선보다는 대선. 한동안 이제 밖에 가 있으면서 본인의 어떤 움직임. 근데 이번에 코로나 전국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어떤 안철수 대표의 존재감 그러면서 어떤 국민들에게 좀 곳곳에서 자기의 존재를 심어주는 그런 어떤 좀 미래를 내다본 그런 움직임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변환봉 변호사께서는 안철수 대표의 포석은 어디에 있다고 해석하세요? 저도 뭐 정우가 실장님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철수 대표에게부터 부족한 것은 사실 컨텐츠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안철수의 생각과 안철수의 새 정치가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새 정치의 실체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정치하신 지 상당히 오래 했었는데 그분이 말한 항상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도 있었고 새 정치를 말씀하시지만 과연 그 실체가 뭐냐라는 것은 여전히 물음표가 있거든요. 이분이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공감하는 능력을 끌어내거나 기존 사람과 다르다, 뭔가 새롭다라는 이미지는 아직 가지고는 있지만 그에 부합하게 안철수의 새 정치는 이러한 것이다라는 컨텐츠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시점인데 국토 종주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경쟁이 이렇게 가야 되고 4차 산업에 대해서는 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아예 컨텐츠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라톤, 뭐 400km 국토 종주 할 만큼 하셨어요. 그에 앞서서 뭔가 콘텐츠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형식은 보이는데 하셔야죠. 콘텐츠는 아직은 가물가물하다. 뭐 이런 평가시네요 지금. 최영호 고문님. 같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프로 냄새가 나는 의사였죠. 코로나 때. 마라톤 아마추어거든요. 정치인 아마추어거든요. 프로 냄새가 나게 이제 잘 자기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뭘 하라고 지금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정치 뭐를 이룰 건가는 국민들한테 알려줘야죠. 그거야말로 프로의 정치인으로서 하는데 이러한 뭐 보여주기식보다는 진짜 새 정치를 가다듬는 그런 부분들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뭐 정치권에서 주목이 되는 얘기 400km 국토 종주 이 정도 되면 마라토너 안철수 뭐 이런 표현도 언론에 좀 등장을 좀 했습니다. 다음에는요. 만평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일단 위쪽과 아래쪽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위에는 방송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소득 하위 70% 재난지원금 1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여기 부부로 보입니다. 세금은 우리가 더 내는데 뭔가 좀 섭섭한 표정이죠. 그러다 남편 쪽으로 보이는 분이 이럽니다. 그래도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니 우리가 뭐 이해해야지 뭐 이런 쯤입니다. 그런데요. 밑에 보시죠. 방송에서 또 나옵니다. 허경영당 선거보조금 8억 넘게 받는다. 받았죠. 그러자 이분 LA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십니다. 이건 못 참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다음 화면도 봐주세요. 자, 허경영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 이름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을 8억 4,200만 원을 받았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요, 몇 천만 원 못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8억 넘게 받은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전국 지역구 253개 가운데 여성 후보를 77명이나 추천했답니다. 그래서 여성 추천 보조금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거는요, 한 정당이 76명 이상 여성 후보를 낼 경우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77명이죠. 1명 넘었습니다. 30% 이상. 그래서 이 여성 추천 보조금이 할당되는데 이걸 다 가져가게 된 겁니다. 이걸 알고 한 건가요? 아니면 모르고 한 건가요? 유재일 평론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해석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제도가 있으면 이용하는 거죠. 저는 비례위성 정당도 그렇고 예. 지금 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이 공천도 그렇고 우리 정치 제도, 선거 제도에 예. 허점들이 발견이 되면 예. 그냥 다들 그냥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와 저런 걸 국민 정서로 봤을 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싶은 것들을 너무 정치권이 서슴치 않고 그냥 한다. 예. 저는 근데 이거 있는 제도 이용한 거니까 이거 불법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그거 제도대로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정치가 되게 뻔뻔해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연원봉 변호사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만약 정말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정당이 여성들에게 문호를 많이 개방해줬다고 한다면 당초 법의 취지에 따라서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다른 지역구 후보들을 보게 되면 전과가 열 몇 개가 되는 분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아동 성폭행범, 여성에 대한 성폭행범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정당에 있어서 다른 남성 후보에 대한 검증은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여성 숫자가 77명이라고 해서 돈을 준다? 정말 잘못된 제도가 되는 거겠죠. 준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답니다. 예, 받았죠. 예.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도 일단 법이 있으니까 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민주정치 하나의 폐라고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제도를 이용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좀 어떤 즉시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렇게 법을 이용하고 제도를 이용하는 나쁘다고 하는 게 그렇긴 하겠지만 조금 납득을 못하죠. 제 세금에 저리 간다면 저도 세금 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최영호 고문님은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분명히 불가피하다. 지금 뭐 어떤 폐해들을 다 하는데 진짜 뭐 뻔뻔하다는 얘기가 정확히 어울릴 정도로 지금 뭐 보조금들 타가시고 저런 식으로 편법으로 뭐 우리의 세금을 갖고 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거법 개정 분명히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데 그때야말로 여야가 진짜 합의를 해서 좋은 정치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국민들이 설득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 법이 이렇게 돼 있답니다. 정치자금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성 추천 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지역구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한 정당에게 지급한다. 30% 이상 공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뭐 비율에 따라서 좀 나눠가는데 이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져갔어요.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만 명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사까지 며칠 전부터 좀 다뤄졌습니다. 사실 이 기사가. 아침에 매일경제가 좀 늦게 다뤘는데 이제 이 보조금 이런 거 갖고 논란이 계속 커지고 좀 있거든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외교 문서가 어제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면 외교 문서를 공개를 하거든요. 기밀 해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989년도 문서가 이제 다 대량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누구나 가서 보실 수 있다고. 그런데 몇몇 언론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기밀 공개하면서 임종석 기획, 임수경 방북은 뺐다. 이와 관련된 외교문서는 공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89년 생산된 외교문서 기밀 해제인데 임수경 사건은 북한 반응만 담겨 있다. 그 과정이나 뭐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게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현 정부 인사가 얽혀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냐? 뭐 이런 논란입니다. 그러자 외교부는 임종석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 부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사에서는 요거 윗부분부터 좀 잡아주세요. 외교부는
이 이제 중앙일보가 이제 취재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어요. 임 씨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 씨는 여기서 말해 임종석 씨는 이미 공인이다. 그런데 무슨 개인 정보를 너무 앞세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있습니다. 심의에 참여한 외교부 인사는 미국 등과 협의 과정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비공개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알려봐야 좋을 것이 없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네요. 지금요. 이 부분은. 정가 실장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논란을 외교부가 자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국민적 관심사고 기밀 공개라는 것이 그동안 이제 숨겨졌던 내용들을 알 권리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거든요. 뭐 외교부 설명대로 당시 뭐 기국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협의라든 뭐 민감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알 수가 없고 또 외교부 설명이 좀 다릅니다. 개인 상황인지 아니면 정말 외교적인 문제 때문인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뭔가 투명하게 좀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만은 지금 빠지면서 논란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어쨌든 이번 그 코로나 과정을 보더라도 그렇고 정부 입장에서는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득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양쪽 다 좀 맞지 않게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유재일 평론가 하신 말씀 있으세요? 네, 뭐 저는 외교적으로 민감하다기보다 총선적으로 민감했다고 봅니다. 총선적으로 민감? 네, 왜냐하면 저 관련된 전대협 member들 이름 쭉 나오면 출세한 분들 많거든요. 아, 당시에 이제 어떻게 뭐 집가적으로 관여했던 분들. 네, 그리고 뭐 사회적 기업, 사회단체, 뭐 공기업 감사, 이사장 뭐 이런 자리들 쭉 그 분들이 이름이 나오면. 저는 진짜 정부가 외교적으로 민감해서 발표를 안 한 건지 이 관련자들과 이 사건 쭉 이 서사가 총선에 불리했기 때문에 막은 건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의심은 든다는 의심이 거네요. 든다. 근데 거짓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없는 사실을 만드는 게 있고요. 있는 사실을 감추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 거짓말이 아주 딱 걸리는데요. 이 문제는요. 뭐 지금 선거가 뭐 직전이라서 뭐 지금 국회가 안 열리고 있지만 국회 외교위원회에서 분명히 불러다가 이 문서를 확보해서 이건 공개돼야 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요청하면 공개가 되는 거예요. 해야죠.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떤 변명으로 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를 통해서 이 내용은 확인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외교 통상위원회가 열릴까요? 바쁜데 다들 지금. 선거 끝나고는 뭐 이제 꼭 한 번은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기사들이 좀 다뤄지고 있어요. 뭐 빠졌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분야 기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N번방, 박사방 뭐 이런 얘기입니다. 수사망 좁혀져 압박감, 박사방 회원 3명 자수. 지금 이 회원에 대해서도 그동안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 엄벌에 처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엄청난 사회적 압박이죠 사실은. 그러자 자수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일반 직장에 다니는 남성 등 일반 직장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직장을 다닌다는 거겠죠. 뭔가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일반 직장에 다니는 남성 등 신상 공개 가능성에 불안감이 컸던 듯하다. 경찰 뭐 이 법 적용 여부 검토한다. 그리고요 조주빈 뭐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뭐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습니다. 돈 벌려고 한 것이다. 수익은 1억 분이다. 뭐 이런 주장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 저 벼랑봉 변호사한테 좀 법률가시니까 자수하면은요 형이 감경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걸 노린 겁니까? 예, 그렇죠. 기존에는 사실 그런 온라인 이다 포로 사이트에서 돈을 주고 영상을 다운받았다 하더라도 사실 처벌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영업을 하는 사람과 유포했던 사람만 처벌했던 것이지 돈을 주고 샀던 사람들에서는 처벌을 하진 않았었는데 이제 법무부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돈을 주고 산 사람들, 그 수요가 있다 보니까 공급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수요자들에 대해서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밝히니까 이제 돈을 주고 샀던 사람들도 야 이거 처벌받을 수가 있겠다.
괜히 직장으로 연락이 오거나 가족들에게 알려지면 큰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자수를 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다른 뭐 정과가 없다면 기소에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만약 이런 분들이 많아지신다고 한다라면은 이제 아마 그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범죄 수익도 은닉을 하려고 할 텐데 내가 이 계좌로 돈을 집어넣고 암호화폐를 이 계좌를 통해서 집어넣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추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 조주빈의 범죄 수익이라든가 범죄 행태를 좀 더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용하셨던 분들은 지금 정부에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히 엄한 처벌을 받기 전에 빨리 가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는 것이 본인의 처벌수를 가장 낮추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서 자수하고 협조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 걸 다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협조를 수사에. 돈은 이런 식으로 보냈었고 이런 계좌를 이용했었고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연락이 왔었다라고 하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조주빈을 수사할 때 훨씬 더 자료가 많아지게 되니까 사건의 실체를 좀 더 확실히 발식될 수가 있겠죠. 근데 유재일 평론가 사실 사회적인 분노가 이 회원들한테도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경 얘기, 이게 여론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게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온라인 개토라는 말을 요새 많이 쓰거든요. 온라인,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어른들과 기존 사회가 모르는 자기들만의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이 엠번방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불법 도토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 마약 거래 그리고 이제 화폐는 암호화폐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아직은요. 아주 청년들입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명 이 친구들 입장에서 무자본 고소득 불법 영업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은폐돼 있어서 이거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 사실상 뭐 플리 바게닝 차원에서라도 자수를 받고 감경을 해줘서라도 이 범죄가 드러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수받고 협조 받아서 이번에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거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조주빈 어제 변호인이 몇 가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보시죠. 조주빈 새 변호인 선임했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입다물었다. 새 변호인 아버지 부탁에 수임하게 됐다. 뭐 고민이 좀 있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조주빈은 박사방 운영은 인정했다. 그러나 회원 숫자 정확하게 모른다. 얼마나 많은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변호원 변호사. 변호사시니까요. 이런 사건이 의뢰가 오면 고민이 되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최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진지하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본인의 양형을 가장 줄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조주빈이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거짓말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스포츠 토토 사이트 같은 걸 몇 번 해봤었는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얼마고 매달 매출이 얼마고 내 순수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회원 수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건 말도 되진 않고요. 조주빈이 이미 엠번방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랫동안 해왔었다고 한다면 회원이 몇 명이었고 수익이 얼마를 발생해서 나는 요걸로 애들 몇 명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어떻게 운영했다는 게 머릿속에 있거든요.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휴대전화 비밀번호 입을 다물었다. 개인적인 뭐 사생활이 있다. 전혀 말도 안 되죠. 그걸 공개하게 되면 자신의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기 때문에 밝혀지지가 않는 것이고 그런 행적이 수사 기록에 남게 되면 나중에 공판에서 판사님이 보실 때도 수사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고 협조를 하지 않았다. 여전히 자신의 범행 사실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고 끊임없이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더 중한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지금이라도 조주빈 씨가 새로 좀 방향을 선정하셔야 될 것 같고 변호인 입장에서도 솔직하게 당신이 그런 식으로 갔다가는 더 형량이 세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공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반성하고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변원봉 변호사가 만약에 조주빈의 변호인이라면 그렇게 조언을 하시겠다는 거죠? 다 얘기하라 지금. 다 얘기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있어서 최대한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물론 경제적인 전부는 아니겠지만 피해자들한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제시하면서 합의를 해서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당신의 형량을 1년이든 2년이든 깎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지 이런 방법 아주 잘못됐다라고 저는 냉철하게. 근데 지금 휴대전화가 9대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2대는 뭐 확보 내용을 보는데 휴대전화 모르고 비밀번호가 몰라서 보지 못하는 휴대전화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비밀번호 얘기 안 하면 끝까지 모르는 겁니까?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죠. 얼마 전에 다른 사건에서도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었는데 결국 경찰이 풀었다라는 이제 단독 보도가 얼마 전에 엊그제 나오긴 했었는데 만약 경찰이라든가 검찰 입장에서는 말을 안 해도 결과적으로 풀 수는 있거든요. 더구나 이제 뭐 특정
회사를 언급하긴 그렇긴 하겠지만 뭐 국산이냐 또 해외 거냐 또 다르긴 하겠지만 기계들은 다 있으니까 끝까지 말 안 한다면 검찰이 자체 장비를 통해서 풀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조주빈은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될 경우에는 점점 더 구형은 수사 당국이 만약에 그 비밀번호를 알아서 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미리 풀어주는 것보다. 풀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새벽 2시. 새벽 2시면은 자야 되는 시간인데요. 그놈들이 제2, 제3의 박사방을 또 열었다. 조주빈 구속에도 밤마다 방개설. 동영상 안 올리면 강퇴 재촉에 30분 새 천여 개가 동영상이 또 올라왔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영상은 뭐 4만 원에 판다. 뭐 이런 막 선정까지 한다는 거예요. 현금 대신 문화상품권 주고받는다. 그러자 경찰이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 거래 내역 다 추적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 최영호 부모님. 네. 자야죠.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 조주빈 사건을 좀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지금 뭐 조사를 하고 거기에 걸맞는 이제 처벌이 내려져야 저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뭐 벌써 일주일 가량 돼가는데 사실 뭐 변호사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이게 소식밖에 안 나는 거죠. 영악하기가 진짜 뭐 어른들 뺨칩니다. 지금 자기 판단에 섰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번호를 주더라도 나는 법정 최고형 받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 다 하는 아주 뭐 진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뭐 청년인데 더 강력하게 해야 저런 주변에 뭐 소위 말하는 메시지가 착착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우가 시장님 한 가지 우려되는 바는요. 지금 자꾸 보면은 다 10대들도 많습니다. 그 20대 초반입니다. 16살, 19살, 뭐 25살 다 이렇습니다. 지금요. 그럼요. 이거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그동안 정말로 모르고 있었던 뭔가의 일들이 지금 밑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디지털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계속 있었죠. 있었는데 그것이 근절되지 않았던 것은 이른바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또 법원의 판단 자체가 어떤 최소 형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태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여성 혐오증 등등과 연관돼서 뭐 판사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고 저는 지금 논의 과정도 마찬가지죠. 앞서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자수를 했다고 해서 형량을 낮춘다. 저는 이번 문제만큼은 엄히 좀 다스려서 어떤 사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감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법원에서 최종적인 그에 걸맞는 형량을 주면서 사회에 뭔가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뿌리 뽑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근절은 쉽진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게 중차대한 범죄라는 것을 사회에 각인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 보기만 해도 죄가 됩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속적인 법안도 좀 제대로 갖추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 인간 또 가정 모두의 어떤 것을 말살시키는 이 같은 어떤 악행에 대해서는 사회적 어떤 관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치지 않도록 뭔가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어떤 제대로 죄를 좀 규명해내고 그에 맞는 합당한 저는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여론 재판이라든가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을 흔들라는 것은 아니고 그걸 토대로 하되 법에 따라서 좀 엄히 접근해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많은 분들이 좀 벼르고 계십니다.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 한번 어떤 성과가 크게 나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죠. 기름과 식량에 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입니다. 유가 폭락. 그런데 지옥문이 열렸다. 오늘부터 글로벌 원유 증산 전쟁에 들어간다. 유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근데 기름을 더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사우디 주도 오펙. 뭐 이거 원유 생산 이런 어떤 기구죠. 그리고 러시아 주도권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기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상대방이 굽히도록.
감산 동맹 3년 4개월 만에 깨졌다. 그래서 오늘부터 증산 전쟁이 붙습니다. 모든 국가가 무제한 원유 생산에 들어간답니다. 가능하대서입니다. 사우디 최대 생산량까지 증산을 예고했습니다. 러시아, 우리 까딱 없다. 저유가 10년 버틸 수 있다. 사우디, 그쪽이나 잘하기 바란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다 유가가 폭락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 좀 잡아주세요. 이게 뉴욕 상업거래에서 이제 유가 선물인데요. 이게 이제 날짜별로 나왔습니다. 쭉 여기 보면 지난 2월 28일 44달러, 배럴당 44달러. 쭉 내려갑니다. 30일 20달러입니다. 그리고 장중에는요, 20달러가 무너졌습니다. 10달러대가 나온 겁니다.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지금요. 한 달 사이에.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최영호 고문님. 네. 제가 좀 궁금한 걸 좀 하나 좀 질문 드릴게요. 통상 유가가 내려가면 좋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좋죠. 왜 지옥문입니까? 좋은데 예.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 원유를 생산해내는 예. 그런 석유 메이저들한테는 예. 도대체 자기네들 수익이 안 나오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지금 뭐 깨지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 뭐 유가 전쟁에 지금 가장 큰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예. 사실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거든요. 아, 그 모래에 네. 묻어있는 그 기름을 뽑아내는 거죠? 그렇죠. 거기가 지금 뭐 자기네 손익분기점이 예. 45불에서 55불입니다. 아, 거기는 원유 생산이 아무래도 좀 과정이 필요하니까 비싸군요.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려오면 자, 그럼 사우디에서는 얼마에 지금 생산할 수 있냐? 2불 80전이면 생산합니다. 2불이요? 예, 2불. 거기 그냥 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감산을 해도 막는데 여기는 44불 55불에서 내려오면 줄 도산이 나게 돼 있는 그런 거예요. 기업들은 그냥 다 망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근데 셰일가스의 최대 주주들이 누구냐면 지금 메이저 석유 메이저 회사들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됐냐면 예. 60% 이상이 BBB 신용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 부적격. 그럼 거기서부터 금융 교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이것이 사실 진짜 지옥문이 열렸다. 경제 전체에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거는 뭐 역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 예. 뭐 사실 걷잡을 수 없는 부분들이 나고요. 이 전쟁의 끝은 어디냐면 누가 예. 시장 점유율을 더 많이 갖고 가느냐인데요. 다 쓰러뜨리고. 예.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죠. 이게 사실 지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붙어서 예. 지금 조정을 할 텐데 예.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과 러시아와 사우디 간에 예. 삼각관계에서의 지금 뭐 주도권, 시장 점유율 싸움입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는 이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저 석유 원유를 만들고 있거든요. 계속 만드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정부가 비축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비축 창고가 꼭대기까지 차 있답니다. 더 이상 창고가 없어서 다른 무슨 그냥 컨테이너 같은 데 그냥 싣고 있답니다. 기름을 만들어내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식량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여기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물동, 이동이 거의 막혔죠. 그러니까 밀가루, 쌀 수출도 셧다운입니다. 못 갑니다. 오도 가도 못 합니다. 그러자 UN 4월에서 5월에는 전 세계 식량 위기 덮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식료품 사재기에다가 국가 봉쇄까지 겹쳐서 밀값이 보름 사이에 14% 급등하고 쌀값은 6년 만에 최고치랍니다. 밀가루와 쌀 각각 서양과 동양의 주식입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유재일 평론가, 우리는 준비돼 있을까요? 일단 이게 그 식량 생산 자체를 예. 외국인 노동자한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예. 지금 외국인 인적 교류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끊기면 그렇죠. 들판에서 누가 일을 하냐는 얘기죠. 그럼 생산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한번 벌떼가 그 몰살을 해서 우크라이나 그 밀 생산량이 감소를 하니까 벌떼가 몰살하는데 밀 생산량하고 직결되는 겁니까? 수분이 안 되니까. 또 그런 일이 생기는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자스민 혁명의 원폭 그 기폭제가 됐었다 이런 이제 연쇄적인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결국은 우리 같은 경우에도 식량 자급도가 20%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축의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디를 튈지 누가 알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이 가치 사슬 체계가 붕괴돼서 이게 어떤 위기로 치일지는 누구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다고 봅니다.
정가 실장님, 이런 것까지 겹치면 정말 힘들어지네요. 그렇죠. 그동안 사실 자유무역이었잖아요. 국가 간에 서로 자국이 부족한 부분은 이제 수입한다든가 해소했는데 이제 코로나 정복 때문에 굉장히 경직된 공간으로 지금 가고 있죠. 물류 이동이 굉장히 제한되고 또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사람 간의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또 위기 상황에 치달다 보니까 주요 핵심 이런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출이 아닌 그 비축 형태로 간단 말이죠. 뭐 근래 뭐 마스크 우리가 이제 수출입을 못하게 지금 하는 것처럼 같은 맥락인데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풀리느냐. 결국 이제 코로나 전국이 어느 정도 안정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상황도 연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국가 간의 공조. 그러니까 사실은 여유분이 있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금 어차피 생산도 같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곡물 생산을 하지 않는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 간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적극적인 어떤 외교적인 노력 이것이 병행이 돼야지만 이 전원 전국이 풀어올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당장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식빵을 둘러싼 폭동 얘기가 지금 외신을 타고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종합적이고 어떤 국가 간의 연대 속에서 이 문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쌀 수출 세계 3위인 베트남에 이어서 태국과 러시아도 수출 금지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 농촌 일손 부족 사태, 중동에선 곡식 비중 초비상이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 보시면 밀값이죠? 밀값 그래프입니다. 3월 초까지 괜찮다가 내리다가 갑자기 뜁니다. 결국은 지금 세계 경제요. 유가는 폭락하고 있고요. 식량 가격은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다. 그리고요. 매출 급증에 자영업자 싱글벙글이다. 오늘 아침 이런 소식 전해드렸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지만요. 오늘 만우절입니다. 그냥 만우를 아침에 떠올려본 희망 뉴스일 뿐입니다. 그러나요. 거짓말 같은 일 갑자기 벌어질 수도 있는 게 세상 일입니다. 그런 날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